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넴 사회공헌 사무국장 차선주라고 합니다. 플래넴이라는 회사는 영리, 비영리 모든 조직들이 임팩트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컨설팅 그룹이고요. 저는 주로 비영리나 그런 기업사회공헌의 임팩트를 측정하거나 혹은 비영리 조직의 인큐베이팅을 컨설팅하거나 혹은 공익재단 설립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국장님은 세움 아주 초창기 때부터 쭉 세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움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제가 아산나눔재단 재직했을 때 비영리기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런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지원사업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각지대 청소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 청소년을 어떻게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들보다 좀 혁신적인 방안으로 그들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찾고 있었고요. 그때 매우 낯설었지만 벤처 필란스로피, 벤처 기부라는 방식으로 그 사업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 기부의 특징은 고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단연간 그런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기관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세무회계 법률 자문 같은 그런 비재정적 지원도 했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세움이 첫 번째 이제 지원 기관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연을 맺고 현재까지 이어온 것 같고요. 그 당시 지원기관은 저희가 혁신 리더, 그러니까 혁신을 리드했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혁신 리더라는 이름을 명명을 했고, 저희는 이제 투자자로서 아산나눔재단의 투자자로 이제 불렀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3년간의 투자의 기간 동안 세움이 어떤 SROI, 어떤 사회적 결과와 변화를 보여주는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함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3년간 저희 세움 그리고 아산나눔재단 자문교수님 세 주체가 거의 한 달에 최소 2-3번, 많게는 정말 한 5번 이상 만나서 회의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세움이 갖고 있는, 세움 안에서의 그런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더 아주 속속들이 알 만큼 아주 밀접하게 만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얘기해 주니까 막 9년 전에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 사업 이름이 파트너십 온. 네, 맞습니다. 이름이 파트너십 온, 온전한, 그리고 따뜻한,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 뭔가 이렇게 좀 완연한 모습의 파트너십을 원했었고요. 그래서 파트너십 온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세움이 1기였는데 1기의 경쟁률이 무려 36대 1이었고 3월에 법인 설립을 했고 직원이 2명밖에 없었는데요. 신생 단체를 지원하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선발 과정에서 세움이 왜 그때 뽑혔는지 궁금해요. 그 당시 그렇게 다른 지원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는 그리고 벤처 기부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던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주목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엄청 높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좀 심사를 해야겠다 해서 4차의 심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마 그때 생각하시면 정말 진단하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차 과정은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주 간략하게 적는 1차 투자 신청서였고요. 근데 여기서 선정이 돼야 심사를 통과해야 2차 투자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 2차 투자 신청서에 그 선정이 되면 3차는 프레젠테이션 심사, 그리고 4차는 현장 실사, 직접 저희가 기관을 방문해서 실제로 그런 사업이 하는 공간이라든지 그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4차의 심사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지난하고 너무 힘든 그런 신청 기간으로서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 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말 잘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당시 심사위원들도 1차에서 4차까지 다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띤 토론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움이 설립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직원도 그 당시 2분이셨죠. 근데 2분 모두 경력으로 보면 대표님도 25년 차. 그때는 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전문 인력이었지만 고민이 없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처기부에서는 소셜 임팩트가 되게 중요한데 신생 단체로서는 되게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았고 그런 우려도 사실은 심사위원들 사이에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4차의 심사 과정을 보다 보니 세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큰 장점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그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야 된다는 명확한 대상이 있었고 그 당시 미션이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이라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 또한 되게 명확했었고요. 그래서 수용자 자녀를 왜 지원해야 되고 그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움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또 어떤 이해관계자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지 세움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해였는데 정말 통찰력 있게 저희에게 제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2분만 계셨지만 저희가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을 봤었는데 이런 분들이 세움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런 전문 인력들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 두셨죠. 그래서 저희가 심사 요소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조직 역량의 도약 가능성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맹아적 요소가 있는가. 그래서 그 조직 역량이 강화되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움은 많은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3년 동안 되게 가깝게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만나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정말 힘이 많이 됐는데 또 3년 지나고 지금에야 말할 수 있다. 혹시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지금에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모든 민낯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저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세움의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눈물도 받고 네, 세움의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을 함께 봤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약간 더 의미 있는 장면들 저한테 기억 남는 장면들은 정말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할 말이 너무 많고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저는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으로 세움이 2017년도 맞아요. 국내 최초로 수용자 자녀의 인권 그 상황 실태 조사를 했던 게 저는 가장 의미가 그래도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세움이 그래도 아이들을 간간히 이렇게 만나고 계셨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들이 어떤 니즈를 또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실태조사가 없었다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세움의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정부도 수용자 자녀는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사회 문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움이 그 전에 사업 계획도 통찰력 있게 많이 잘 제시해 주셨지만 그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움이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경희 대표님이 세움이 그간 많은 책을 출판을 하셨고 저도 독자로서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 이경희 대표님 쓰신 꼭 안아주세요라는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보호자를 면회 갈 때 교도소를 면회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철창이 있고 네. 반투명의 네. 플라스틱 창에서 그 보호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아동이 가도 마찬가지인데 면회 시간도 15분이고 정말로 뭐 소위 산 넘고 물 건너 되게 많은 교통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장소에 교도소에 아이들이 보호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15분 동안 정말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그냥 눈빛만 교환하고 오는 수준으로 그 보호자를 만났었는데 그러면서 세움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면회를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부모가 보고 싶지만 보호자가 보고 싶지만 그렇게 만나러 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세움이 기획을 했던 것이 아동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그 보호자를 만날 수 있게끔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기획하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러 갈 때 집 같은 공간에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있고 무릎에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면 뭔가 따뜻한 색깔의 그런 환경으로 꾸며져 있고 거기에 아이들 장난감이나 아이들 뭐 책이나 이렇게 꾸며져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회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교도관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여주교도소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설립을 설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교도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다.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한 아이의 그 노랫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간 교도소에서든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무슨 공연을 하지 않는 이상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린 적은 처음이었었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그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에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그런 율동과 이 노래를 아빠한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대표님 전했을 때 아, 이런 게 정말 세움의 임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실명을 밝혀도 될까요? 박경수 교수님, 네, 저희 자문 교수님, 그리고 저희 아산나눔재단 세움 모두 다 아,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정말 아이한테는 내가 보고 싶을 때 편안하게 보호자를 볼 수도 있고 보호자 또한 내 아이를 직접 만나면서 조금 더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법무부 사회복지과에서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전국의 교도소에 접견실을 이렇게 설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도소에 그런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이 생기게 된 거죠. 세움이 201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해로 이제 9살이 되거든요. 그 뭐 세움의 지난 역사나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 보면서 또 국장님만의 그 감정이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네, 참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걸어온 길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참 쉽지만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잘 견뎌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세움을 생각했을 때 저는 몇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가끔 투혼이라는 네, 그런 말이 떠올라요.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끝까지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기백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불굴의 투혼을 발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세움의 식구들이 저는 정말 제가 감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수용자 자녀를 가장 작은 0.5%의 아동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조차 파악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수용자 자녀를 만나서 세움이 시작되었지만 그 당시에 세움이 만난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그런 정책이나 연구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그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2명에서 이제는 1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도 더 확장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세움 참 대단하다. 그리고 만약에 9살의 아이에 빗대면 정말 기특하다, 정말 장하다라는 마음이 제 한켠에 있습니다. 아, 투혼이라는 말이 오늘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면서 아마도 우리 동료들이 다 이렇게 영혼을 던져서 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